오늘 성탄절을 맞아 제가 오랜만에 드릴 말씀은 정직하자. 제발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 자리에 맞는 본분을 좀 지키자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2부에 이어서 박시영 민지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이 두 분 지금 전문가분들 나오신 분들께서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했을 땐 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 아닌데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거 여론조사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통 1+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합당이나 통합을 추진하는데요. 네네. 이번 상황을 보면 각 당이 둘 다 상처를 많이 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 부분 이탈하는 가운데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저는 1+1이 2가 아니라 예. 3이 아니라 1.5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될 경우를 이른바 개업 효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개업을 하면 막 떡도 돌리고 다들 잘 되겠네, 잘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개업발 이런 말 쓰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인 것이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느냐. 개업을 하고 나서 이 음식도 좋아야 되죠. 메뉴도 좋아야 되죠. 사업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지율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출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력의 문제겠군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봉합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떠날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짓는 전당대회인데 가장 큰 전리품이 뭐냐면 비례대표가 13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네. 이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갈 수 있냐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통합 찬성파들로 10명 남짓이고 반대파들이 15분 이상 좀 되고 중간에 유보층들도 한 10몇 분 되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합당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탈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비례대표는 배지를 떼야 합니다. 그렇죠. 나갔을 경우. 그럼 10명 미만일 거다. 6, 7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이 추인이 됐을 경우에는 호남의 그렇죠. 의원들 이런 분들도 한 15명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 통합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것이 가는 지금 그 다음 차수의 단계는 내년 지방선거일 텐데 일단은 뭐 현재 상태로면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오자구도는 일단 절대로 아닐 듯도 싶은데요. 뭐 그럼 어떻게 이건 또 전망하고 지켜봐야 하나요? 선택지가 정리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논의가 되는 것은 뭔가 변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또 지방선거 때문인 것이고. 네. 왜냐하면 가장 정치권에 큰 변화가 도모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50% 내외의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야권에서는 뭔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그리고 지금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 외연 학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이렇게 선택지가 이전에는 5개의 정당별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좀 정책의 성향, 이념 성향별로 한 3개의 선택지로 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이 통합되는 정당끼리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지금 통합되는 이 신생정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일화가. 그래서
사실상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지역들도 제법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뭐 통합정당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통합정당에 들어가는 국민의당 분들은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에서 상당히 거부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합정당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네. 탈당하는 거고요. 통합 반대파가 있는 거. 결국 네. 거기가 분화된다는 전제 네.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합 반대파 쉽게 얘기하면 호남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호남권에서 후보를 낼 거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1대1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안철수, 유승민이 결합된 정당도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3파전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호남과 부산인데 네네. 왜 국민의당의 이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좀 통합에 소극적이고 반발을 하는 것인가?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국민의당 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분들에게 또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역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왜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역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영남권과 또 수도권 쪽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지층이 견고한 영남권을 극복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또 이 걱정과 그렇죠. 기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마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서 마무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여론조사를 하면 개헌 쪽이 찬성 쪽이 우세한 것 같은데도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짧게 네.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개헌 정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는데요. 네. 개헌의 주요 고리가 지방 분권하고 네. 기본권이 될 겁니다. 물론 선거구제도 있지만, 근데 특히 지방 분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쥐게 돼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연두 기자회견부터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텐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단 말이죠. 지방분권. 왜냐하면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왔을 때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 지방분권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정부 여당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헌을 했을 때 무엇이 내 삶에 바뀌지? 이 부분들이 아직 전달이 안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많이 홍보가 된다면 그 개헌에 대한 어떤 공감도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네요. 본부장님 짧게 필요성입니다. 필요로 보면 개헌 필요하던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하냐, 가장 우선해야 되냐면 외교, 안보, 경제, 적폐청산이 먼저다라는 민심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정가, 연말정국 그리고 새해 전국 전망에 관해서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 그리고 지난 2008년 BBK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검을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 고발하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 이 고발에 나선 배경과 향후 수사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술자리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이상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다스 문제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플랜다스의 개, 불란다스의 플랜다스의 개로 플랜다스의 개. 정말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대유행어를 만들어내고 네. 그거 이어서 실천까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례가 없는 모금이고 진상규명 운동이거든요. 거기에 지금도 광화문 광장 그리고 노년역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일대에 수백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각종 불법과 비리와 악행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라는 집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 추운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시민단체들이 뭐 앞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좀 뒤처진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적폐 중에 가장 핵심이 사실은 박근혜 적폐하고 이명박 적폐지 않습니까? 그중에 핵심이 BBK 다스 도곡동 의혹이거든요. 이게 도곡동 땅이 다스로 돈이 BBK로 갔잖아요. 190억.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건 누구나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엄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고발을 한 것입니다. 판사 검사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판사님들 많이 아시는데 검사님들이 애써서 외면하지 않았나. 근데 검찰 개혁이 시대적 하던데 요 사건 잘 처리하면 네. 신뢰 회복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고발 제기하셨는데 그 고발장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고발은 이제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민변, 민주사회련 변호사님이 같이 했습니다. 네. 특히 민변에 이제 우리 요즘 민변에 삼김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예, 김종보 변호사, 예. 김종희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이렇게 삼김이 열심히 고발장을 쓰시고 감수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그 고발장을 입수를 해서 보고 예. 있는데 무려 29장? 예, 입증자료까지 하면 훨씬 더 되고, 그 다음에 의견서도 2번이나 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들이 머뭇거리는 것 같으니까 의견서 2번 네. 내서 이제 압박한 건데,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그 정호영 특검 시절에 분명히 80억 정도가 빠져나가서 네. 나중에 2008년도쯤에 이제 120억 정도로 한수시켰다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엄청 돈이 분 거죠. 네. 이게 비자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근데 비자금은 반드시 횡령을 동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횡령배임이 빼돌린 나오죠. 거니까 회사 돈을. 그래서 특경과법상 그중에도 이제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경법상 횡령. 네. 그다음에 이 범죄 수익을 다스로 다시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참여계좌에 이렇게 둔 전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규제처벌법. 네. 첫 번째 횡령, 두 번째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그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또 횡령이나 비자금은 세금을 안 내는 거 연동이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법인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네. 그래서 조세포탈죄, 특가법성의 조세포탈.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정호영 특검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덮어버린 거거든요. 기소도 안 했고 심지어 발표도 안 했습니다. 네. 최소한 기소는 못한다 해도 발표는 했어야죠. 조사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발표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직무유기 중에서 공무원이 범죄를 알고도 숨긴 이제 이 부분도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 네. 그냥 직무유기보다 훨씬 더 그렇죠. 죄질이 안 좋은 거죠. 네. 이게 네 가지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돈을 회사로부터 빼낸 횡령, 그걸 가지고 숨겼으니까 범죄 수익 은닉,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세금 안 했으니까 조세 포탈, 그리고 이거 다 알고도 수사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맞습니다. 네.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아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는 120억 정도가 이렇게 환수된 거로 나오잖아요. 네. 정호영이 이렇게 기소도 안 하고 수사 발표도 안 하고. 그래서 그 120억이 지금 다시 남아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인데 네. 어떻게 됐는지. 예. 다만 분명한 것은 2020년도에 한겨레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JTBC만 보도한 게 아니고 네. 뉴스공장이 보도되면 JTBC가 이렇게 또 보도해서 제주는 뉴스공장을 부리고. 돈은 JTBC에 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아침에도 우리 네. 김인지 기자님 그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겨레 신문 보도에 하면 다스팀 수사 관계자들은 비자금이 130억에서 150억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것이 처음에 빼돌려진 2002년이나 3년경이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있기 때문에 수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자꾸 일각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들어온 돈은 2008년도에 들어온 걸로 확실하거든요. 예. 그때까지 늘 횡령 상태로 있었고 예. 80억에서 120억으로 늘어났으면 그 사이에도 계속 횡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무슨 이 사람들이 투자의 기재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 특별검사, 당시 정부 특별검사 수사 관계자는 130, 150억이나 될 거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전반을 보면 2008년도까지 횡령이 벌어졌거나 범죄 수익 은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조세 포탈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대부분 공소시 10년 이상이니, 10년이니까 지금 공소시 남아있는 거죠. 예. 특수직무유기도 공소시 10년이어서 지금 이제 이것은 2028년 2월달 이제 특검 활동 끝난 때로 기산돼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 해서 검찰이 빨리 수사해야 되는 여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금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120억으로 처리 알려져 있지만은 더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스나 BBK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금 고발된 대상 중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호영 특검이든 뭐 이상은 대표이사든 이분들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범죄행위가 끝나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면 10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8년. 근데 그것도 2008년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2018년 초반에 끝난다는 그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빨리 수사해야 되고 예. 신속히 엄청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03년도 이때쯤에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 지났다는 말은 네.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이 범죄는 2008년까지 이어졌고 예. 그 후로도 심지어 그 후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도곡동 땅 다스 BBK 자금으로 봤을 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꼼수 대망 성격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처장님 말씀은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변호 못 해드립니다. 지상파에서. 예. 네,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정호영 특검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건 참 너무 설득이. 화내지 마세요. 아니, 화가 날라 그러는데, 당시에 완전히 봐줘가지고도 네. 문제가 됐었는데, 10년이 지났으면, 돌이켜보니 그때 당선인의 위세에 눌려서, 그때 이명박 MB가 당선인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무섭죠, 사실. 예, 무서울 수도 있고, 예. 왜냐면 나중에 기소는 잘 안 되면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당시에 뭐,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10년이 지나면 좀 강산도 변하니까 생각이 바뀔 수 있었는데. 네. 당시에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삼천가에서 꼬리곰탕 먹고 3시간 수사했잖아요. 그 꼬리곰탕 특검이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꼬리곰탕 특검인데, 80억을 개인이 횡령했다. 이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나중에 개인이 횡령했으면, 그거 어떻게 여러 명한테 분산으로 해가지고, 120억, 또는 130, 150억이라는 진술도 있는데, 이렇게 네. 되돌아왔다는데, 예. 이걸 개인이 횡령한 돈이 오랫동안 돈을 불려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지금 계속 우리 뉴스공장이 여러 언론 보도에 넣은 것처럼 이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품업체 이모 씨,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이름 공개된 분들이니까 다스의 경리부 간부였던 최동영 선생님, 그다음 운전기사였던 김종백 네. 선생님, 이분들은 지금 진술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스는 MB의 실소유주라고 생각 안 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네. 뭐 누가 보기에도 MB 거다. 뭐 이렇게 다 진술하고 계시잖아요, 관련자들이. 그리고 결국 검찰이 이렇게 또 수사에 나서는 것만 봐도 개인 횡령이었으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팀을 지금 10명, 26일부터 10명 꾸려서 나간다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당시에 정호영 특검 당시에 개인이 3억 정도 횡령해가지고 수사를 했더라고요. 이건 이제 당시에 언론 보도 일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인 횡령도 일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3억 정도 횡령이 있어서 수사한 거로 나옵니다. 그럼. 그리고 또 개인 횡령했다면 당시에 또 그것도 발표도 안 하고 통보도 안 합니까? 그렇죠. 요것도 그리고 문제죠. 그것이 나중에 기소돼서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못 들었던 예, 것 그것도 같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당시 특검이 확인한 것은 80억 정도가 빠져나와서 니네들 120억으로 환수해라. 이렇게 네. 명령만 내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억 정도 개인 횡령이 있었다는 건데, 일단 개인 횡령도 일부 있었는데, 아직까지 추정할 수 있는 건 3억 정도이고, 네. 80억으로 나갔다가 120억으로 돈을 엄청 불려서 돌아온 것은, 그렇죠. 그 사이에도 이제 횡령이 더 있었거나,
아니면 어쨌든 여러 명이 이제 그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개인 행령으로는 저는 0%도 보이지 않는다. 덩어리도 다른 수 없다.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10명 남짓한 이 팀이 발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발하신 고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팀이 명칭이 이렇다고 하는데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 예. 그 팀 발족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이제 고발한 지 2주일이 더 됐거든요. 예. 온 국민이 지금 다스 누구 겁니까 하고 절절하게 묻는 상황이고. 네. 근데 검찰만 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발장에 사실은 성명불상의 실소유자라고 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검찰이 답을 안 하니까 당신들께서 한번 그 퍼즐을 최종적으로 답을 하시라. 이렇게 매우 쉬운 답을 제가 이 질문을 고발장을 드리거든요. 처음 입수해가지고 봤을 때 그게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였어요. 예. 피고발인 1 이상은 이정호영 3 성명불상자. 이 성명불상자가 글자 그대로 성과 이름이 상세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 보통은 그렇지만 예, 이번에는 저희가 검찰에게 예. 정말 검찰 국민들이 신뢰회복할 수 있는 쉬운 질문 하나 드리자. 아, 그럼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리고 네. 온 국민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는 거예요. 저희도 동참한 거죠. 예. 역시 그 고발장 형식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시작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결국 이 피고발인 3번에 나오는 성명불상자라고 하는 부분의 빈칸은 검찰에서 채워라. 맞습니다. 그 쉬운 답을 채워달라는 것이고, 예. 늦었지만 2주 동안 많은 또 국민들의 수사를 안 하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투자금 회수한 거 140억, 네. 그것은 공소시효 2020년. 네. 아직 그것도 더 수사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찬식 팀장, 노민석 부팀장으로 출범했고, 네, 그렇죠. 내일부터 정식으로 10명 이상이 뛰어듭니다. 예. 좀 늦게 뛰어든 만큼 더 빨리 더 예. 입체적으로 해라는 것이고 이미 정원 특검 때도 상당한 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것은 검찰이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정호영 특검팀의 관계자들이 아직 검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보면 네. 뭐 박정식 검사, 윤석열 검사도 당시에 파견 검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예, 윤석열이요? 우리 중앙지검장님도 아. 뭐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당시에 정호영 특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예. 팩트로 파견 검사했던 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냥 만약에 근데 그분들이 이번 수사에 또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호영 특검 때 봐줬다는 의혹이 재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하고 전원 배제하고 팀을 꾸린 건데 예. 그건 잘한 거다.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제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소시효가 2달 정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잘 될까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이 예. 사건이 매우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되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잖아요. 네네. 왜냐면 도곡동 땅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다스로 갔다가 또 BBK 이렇게 그렇죠. 했지만 그 3자가 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파다하고 많은 진술과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안홍구 전 국장대에도 뭐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MB다라는 뭐 국세청 전표가 있다 뭐 이런 증언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기 대선 경선 기간 중에 얘기하죠. 아, 그렇죠. 그분이 다 도곡동 주장한 땅이 분이죠. 누구의 땅인지 검찰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명언을 맞습니다. 남기셨죠. 예, 네. 국세청하고 검찰은 알고 있는 건데 예. 이미 다 파악되어 있고 네네. 장부까지 다 그러니까 비자금 장부. 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이모 씨라는 분이 80억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분산 관리했는가. 그다음에 2008년도에 회수된 것까지 싹 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만 불러가지고 네 돈이었냐 아니었냐 지금 정호영 특검이 개인 횡령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돈도 아닌 자기 거라고 해서 죄를 잡아야겠습니까? 이미 아니라고 진술이 다 나와 있고 MB 것 또는 회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진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이상은 그다음에 실소유로 추정되는 인물의 범죄 혐의 특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추정되는. 예. 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세금도 납부를 안 했습니다. 한 6억 2천만 원 정도. 이것도 다 회수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호영 특별검사의 특수직무형임도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부터 수사하면 1월, 2월 한 60일이면 충분히 공소시효 전에 다 완벽히 진상규명이 된다. 물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직권남용 부분 또 다른 범죄 혐의 부분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더 제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고발건 관련해서 이제 참여연대나 민변 쪽에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대응 방안하고 예. 핵심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따로 여쭙겠습니다. 다스 누가? 예, 정말 시민단체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특정한 정권과 특정한 재벌들의 결탁하에서 온갖 네. 부정과 비리에는 그 술술을 부리면서도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외면하고 오히려 괴롭게 만든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온갖 적폐는 완전히 밝혀져야 되는 측면에서 시민단체와 적폐청산 사회개혁에 끝까지 앞장서겠다는 다짐 시민들 드리고요. 저는 도곡동 땅, 다스, BBK 다스만 누구 거냐 모르는데 저는 세 개 다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세 개 다 여쭙겠습니다. 예. 도대체 도곡동 땅, 다스, BBK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스 관련해서 고발을 제기하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4부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진짜 외신 이야기, 국제사회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이신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선생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네. 목소리만큼은 공장장보다 낫습니다. 성격은 제가 분명히 공장장보다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성격은 안 좋습니다, 제가. 네. 예. 자, 오늘 크리스마스고 아까 중간중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까지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축복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마냥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네, 하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네.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축복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중동이라는 땅이 예.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쪽 동쪽 바다 쪽에 붙어 있으니까 시각을 서쪽으로 돌리면은, 그리고 유럽 쪽에 또 서쪽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각을 동쪽으로 돌리면 가운데 딱 만나는 지점이 그렇죠. 예. 중동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만남의 땅이기도 하면서 분쟁의 땅이기도 하고 네.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잘 좀 하면 좋은 텐데 또 미국발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예. 현지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심지어는 그 베들레헴이 얼마나 축복된 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도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12% 정도는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여러 종교, 여러 그 민족들이 평화를 유지를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또 부어버려가지고 예. 지금 그 이번 크리스마스 때 불을 끄겠다, 그 대주교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그러니까는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불만은 뭐냐면은 흔히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탄압이랄까 아니면 그 생존 위협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무슨 IS 지역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든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이거 우리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예.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어떤 국제 정치 역학적인 얘기 또 내지는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실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 생존의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생존의 문제는 어느 누군가도 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네. 인권에서 첫 번째 문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든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예, 네. 이제 새해를 이제 한 주 후면 맞이하게 되는데, 네네. 다가오는 2018년 네. 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키워드 17년. 그러니까 다가오는 18년. 네. 네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자, 그럼 18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아유, 2018년이라고 해야지 이게 그냥 하니까 이거 괜히 방송사고일 수 있겠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각각 키워드를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더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정치 부분 어떻습니까?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한번 정리해보자 이 얘기, 이 말씀 있잖아요. 예, 예. 국제적으로, 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언권이 크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존재감이 그렇게 뭐 있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외국 외신들로부터 그러니까 작년이구나. 작년 말부터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은 뭐 이상하다. 무슨 대통령의 비선이 있고 이런 얘기 비아냥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야, 이거 국민이 힘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피플파워. 예, 나중에는 그 유럽 언론 쪽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이민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어떤 그다음에 극우파의 득세. 심지어는 이번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연정 이 정부 안에 극우파가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그 국가의 위기를 막아내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보호해주는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이번에도 그 비슷한 예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언론이 두 나라를 이제 꼽았습니다. 예. 그게 어디냐면은 프랑스와 한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왜 꼽혔냐? 최종 마지막 그러면 딱 1위를 뽑자면 했는데 거기서 프랑스가 꼽혔는데 아깝네요. 우리가 2위는 어쨌든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로 2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위기를 누가 극복해 주느냐? 국민들이다. 그 두 나라가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건데 프랑스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극우 세력의 득세, 극우 세력이 대선 투표를 하면 1등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건 누구냐?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마크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크롱 대통령도 뭐 최연소 대통령이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국민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다.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우리 뭐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국가의 어떤 위기, 혼란 이런 것들을 결국 막아낸 것은 국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정치 키워드 얘기하자면은 역시 국민의 힘, 국민이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의 자화자찬이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외신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외신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칭찬해 주셨는데 왜 우리 내부 언론은 왜 이렇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제로 가볼까요? 네. 경제하면은 사실 그 비트코인. 이사님 비트코인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안 좋은 겁니까? 저 잘 몰라서요. 안 합니다가 아니라 못 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좀 그런 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이사님과 비슷한데. 네,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주목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비트코인 요즘에 막 열풍 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냐? 저 같은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거 벌써 거길 투자에 넘어서 이제 투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뭐라고 할까 불균형이 심각하게 되는 어떤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지금 노다지다. 근데 전자 노다지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금을 캐려고 하는 것이 금이라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는 그 실생활에 직접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환 수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되는데 매장량이 한정돼 있죠. 그 다음에 매장을 하려면은 이제 힘이 센 사람이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파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뭐 구입은 할 수 있죠. 예. 교환할 수 있고. 네. 근데 파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귀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힘센 사람만 더 잘 팔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똑같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래서 채굴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다시 예. 말해서 인터넷상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쉽지만 풀다 나중엔 계속 해가면 나중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매장량도 제한돼 있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비트코인까지 생각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자, 사회 분야는 어떻습니까? 사회 분야에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그 키워드다 그러면 저는 미투. 네, 미투 맞습니다. 아시죠? 예. 나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폭로가 있었죠. 그렇죠. 네. 사회 불평등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어떤 그 차별이 바로 성차별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정말 막장이 성폭력이죠. 네. 이게 지금까지 그 만연돼 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는?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숨겨왔다는 거죠. 피해자가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건데, 이제는 아니다. 왜 피해자가 부끄럽냐? 가해자가 부끄러워야지.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네. 이번에 그 알리사 밀라노라는 미국 배우가 네. 나는 이러이러한 당했다. 여러분들 당했으면 나한테 미투 나도 당했다라고 그 해시태그를 달아달라. 네. 이 운동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이 있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예. 네. 그것이 우리가 뭐 동참하는 것도 동참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함께 이런 아픔을 같이 하고. 그렇죠. 예. 또 연대하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야 있었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 부탁드립니다. YOLO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욜로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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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어로 이제 인생 한 번뿐이니까. 그렇죠. 예. 카르테 DM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올해 처음 생긴 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올해 굉장히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였고 네. 이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반대 현상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유행어 있죠. stupid, great 뭐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욜로는 오늘을 즐기자, 잘 살자 이런 건데 마지막 말씀드린 이거는 절약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살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즐기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연예인들도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나름대로 아끼면 사는구나. 나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그런 위안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오늘 성탄절을 맞아 제가 오랜만에 드릴 말씀은 정직하자. 제발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 자리에 맞는 본분을 좀 지키자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2부에 이어서 박시영 민지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두 분 지금 전문가분들 나오신 분들께서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했을 땐 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 아닌데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거 여론조사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통 1+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합당이나 통합을 추진하는데요. 네네. 이번 상황을 보면 각 당이 둘 다 상처를 많이 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 부분 이탈하는 가운데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저는 1+1이 2가 아니라 3이 아니라 1.5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될 경우를 이른바 개업 효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개업을 하면 막 떡도 돌리고 다들 잘 되겠네, 잘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개업발 이런 말 쓰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인 것이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느냐. 개업을 네. 하고 나서 이 음식도 좋아야 되죠. 메뉴도 좋아야 되죠. 사업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지율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출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력의 문제겠군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봉합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떠날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짓는 전당대회인데 가장 큰 전리품이 뭐냐면 비례대표가 13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네. 이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갈 수 있냐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통합 찬성파들로 10명 남짓이고 반대파들이 15분 이상 좀 되고 중간에 유보층들도 한 10몇 분 되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합당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탈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비례대표는 배지를 떼야 합니다. 그렇죠. 나갔을 경우. 그럼 10명 미만일 거다. 6, 7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이 추인이 됐을 경우에는 호남의 그렇죠. 의원들 이런 분들도 한 15명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 통합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것이 가는 지금 그 다음 차수의 단계는 내년 지방선거일 텐데, 일단은 뭐 현재 상태로면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오자구도는 일단 절대로 아닐 듯도 싶은데요. 뭐, 그럼 어떻게 이건 또 전망하고 지켜봐야 하나요? 선택지가 정리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또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논의가 되는 것은 뭔가 변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또 지방선거 때문인 것이고. 네. 왜냐하면 가장 정치권에 큰 변화가 도모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50% 내외의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야권에서는 뭔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그리고 지금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 외연 학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이렇게 선택지가 이전에는 5개의 정당별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좀 정책의 성향, 이념 성향별로 한 3개의 선택지로 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이 통합되는 정당끼리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지금 통합되는 이 신생정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일화가. 그래서 사실상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지역들도 제법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뭐 통합 정당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통합 정당에 들어가는 국민의당 분들은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합 정당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네. 탈당하는 거고요. 통합 반대파가 있는 거. 결국 네. 거기가 분화된다는 전제 네.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합 반대파 쉽게 얘기하면 호남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호남권에서 후보를 낼 거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1대1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안철수, 유승민이 결합된 정당도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3파전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호남과 부산인데 네네. 왜 국민의당의 이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좀 통합에 소극적이고 반발을 하는 것인가?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국민의당 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분들에게 또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역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왜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역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영남권과 또 수도권 쪽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지층이 견고한 영남권을 극복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또 이 걱정과 그렇죠. 기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마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서 마무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여론조사라면 개헌 쪽이, 찬성 쪽이 우세한 것 같은데도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짧게 네.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개헌 정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는데요. 네. 개헌의 주요 고리가 지방 분권하고 네. 기본권이 될 겁니다. 물론 선거구제도 있지만, 근데 특히 지방 분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쥐게 돼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연두 기자회견부터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텐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단 말이죠. 지방분권. 왜냐하면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왔을 때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 지방분권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정부 여당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헌을 했을 때 무엇이 내 삶에 바뀌지? 이 부분들이 아직 전달이 안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많이 홍보가 된다면 그 개헌에 대한 어떤 공감도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네요. 본부장님 짧게. 필요성입니다. 필요로 보면 개헌 필요하던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하냐, 가장 우선해야 되냐면 외교, 안보, 경제, 적폐청산이 먼저다라는 민심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정가, 연말정국, 그리고 새해 전국 전망에 관해서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 그리고 지난 2008년 BBK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검을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 고발하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 이 고발에 나선 배경과 향후 수사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술자리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이상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다스 문제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플랜다스의 개. 블란다스의 플랜다스의 개로. 네, 블란다스의 개. 정말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대유행어를 만들어내고. 네. 그거 이어서 실천까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